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패님들, 확 묻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러면 그건 범죄고. 그런데 이렇게 살벌한 행동과 관련된 소름 돋는 기묘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이른 메이지 시대에 태어났고 게다가 산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묘한 풍습을 알고 계셨는데, 그런 것들을 할아버지가 어릴 때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분이셨대요. 아래부터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그냥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마을에는 장례 당번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건 세 집이 한 조를 이루고 있었고요. 마을에 초상이 났을 때 번갈아 돌아가면서 유해를 매장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할아버지의 마을은 아직 토장을 하던 지역이었고요. 마을에 있던 절에서 장례식을 치른 뒤에 유해가 든 관을 수레에 싣고 마을 외곽에 있는 장지까지 운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 집에 남자가 있든 없든 그 장례 당번이라는 걸 무조건 해야 했나 봐요. 그래서 남자가 없는 집에서는 당번을 대신 좀 해달라고 돈이라든지 쌀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장례일을 하면 술도 대접받고 약간이나마 사례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관을 같이 묻으면 장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장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마을에서는 4척에서 5척 정도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 관도 없이 수의를 입은 유해를 그대로 묻는 장례는 그런 방식으로 치러졌고요. 그게 그때 그 마을 관습이었던 거죠. 그러다 마을에 초상이 났다는데 말이죠. 그때 죽은 사람은 당시 마을에서 흔치 않게 자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해요. 죽었을 때 나이가 50밖에 되지 않은 농부였는데 누군가와의 그 토지 분쟁 재판에서 패했다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재판에서 패하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땅을 모두 잃게 됐고요. 그걸 비관하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과 토지 분쟁을 했던 사람이 말이죠. 할아버지랑 같이 장례 당번을 서는 집, 그 집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난감했다나 봐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마을 장례를 담당하던 당번이 할아버지가 속한 조였다는 거죠. 그러니 유족들도 그때 토지 분쟁을 했던 사람이 고인이 된 자신의 가족 장례를 맡아서 하는 걸 원치 않았었겠죠. 할아버지 조에 속한 그 사람은 장례식 때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는데요. 나중에 고인을 장지에 묻어주는 날이 되니까 그땐 마을 관습인 그 장례 당번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유족들 앞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염치도 없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승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실은 그 땅도 사실 죽은 사람 집안 땅이 맞나 싶어요. 마을에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욕심도 많고 아주 거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그때도 그렇게 모습을 나타낸 게 말이죠. 마을에서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허세에 뭔가 또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이게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다나 봐요. 어쨌든 장례 때는 관 속에 옛날 돈을 넣어준다든지 하는 그 각 지역마다 고유한 풍습이 있었다는데요. 할아버지 마을에서는 고인의 입에 꽈리를 넣어주는 게 그게 마을 장례 풍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저승길을 위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요. 이게 사실은 다른 진짜 의미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마을에서는 죽은 사람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죽은 자의 입을 영원히 봉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와 소송을 했던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이렇게 셋이서 수레, 관과 괭이 등 도구를 싣고, 그리고 가로등은커녕 민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없는, 달빛마저 없는 밤길을 수레에 동여맨 호롱불에만 의지해서 묘지까지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묘지까지는 30분 정도? 그리고 도착한 뒤부터 약 1시간 정도 구덩이를 파고 고인을 관에서 꺼내서 그 구덩이 속으로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고인을 다룰 때 정중히 한다고 했지만 바닥까지 한 척 정도 남은 지점에서 말이죠. 할아버지 말고 다른 누군가의 손이 미끄러진 건지 고인을 머리부터 구덩이 속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대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지면서 고인 입에선 뽕 하는 소리가 나면서 입에 넣었던 꽈리가 튀어나왔고요. 그때 남은 일, 흙을 덮으면 끝나는 거니까 할아버지와 다른 둘은 고인 입에서 그 빠진 꽈리를 그대로 두고 고인을 다시 바른 자세로 잡은 뒤에 몸통부터 흙을 덮어갔다는데요. 이때 몸통부터 흙을 덮는 건 다른 이유는 없고요. 고인을 묻을 때는 아무래도 그 얼굴에 흙을 뿌리는 게 꺼려지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다들 그 얼굴에 흙을 덮는 거를 제일 뒤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흙을 덮어주고 할아버지가 이제 다 끝나간다면서 긴장을 풀었을 때 갑자기 다리 구름 사이에서 나오더니 구덩이 속을 비추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구덩이 속을 보여주려고 하는 듯 말이죠. 그러자 마치 그때 다리 의도라도 한 것처럼 이미 고인이 된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는데 그때 그 사람 얼굴에 달빛이 닿으니까 말이죠. 죽은 사람이 갑자기 눈을 번쩍하고 부릅뜨더라는 거죠. 그리고 눈만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그러다 그 소송 상대자를 발견하더니만 그 남자 얼굴을 노려보고 호통치듯 큰 소리로 말하더래요. 네 놈이 내 장례당번이라니 분하다고. 죽어서도 너만은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 남자를 보면서 고함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할아버지는 물론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은 곡괭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 도생 그 자리에서 뿔뿔이 도망쳤고요. 그 뒤로 할아버지는 흩어졌던 사람들하고 마을에서 다시 만났고 셋이서 같이 그 장례식을 치른 절로 뛰쳐 들어가서 그때까지 경험한 그 자초지정을 주지스님께 얘기했다는데요. 세 사람의 얘기를 들은 주지스님도 겁이 났는지 말이죠. 주지스님이 생각할 때도 셋이 다 자신을 놀리려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요. 뭔가 있긴 있는 거구나 하면서도 확인하는 건 해가 뜨고 나서 하자고. 그래서 할아버지 일행은 절에 있는 방 한 칸을 얻어서 밤을 보냈고 그리고 주지스님은 아침까지 경을 외우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고 묘지로 가려는데 같은 방에서 있던 그 소송 상대자 모습이 보이지 않더래요. 할아버지랑 남은 그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일하러 갔겠지 싶었대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기주의적이고 마을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진 걸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할아버지 마을에는 의사가 없어서 옆 마을에서 억지로 부탁해서 의사도 부르고 혹시나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들을 한 거죠. 땅에 묻힌 사람이 말을 했으니.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묘지를 향해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산짐승 같은 것에 훼손된 흔적은 없이 고인은 구덩이 속에서 얼굴만을 내놓은 채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인을 묻은 흙을 파내고 의사가 다시 검안을 했는데요. 의사 말이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확실히 사망한 사람이라고 어제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더래요. 다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그 의사였기 때문에 그 의사의 판단을 얼마만큼 신용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라고 당시 어린 아이였던 할아버지께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네요. 그런데 말이죠. 고인의 눈 상태가요. 전날 밤에 할아버지가 본 것과 같은 모습, 부릅뜬 상태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같이 있던 다른 한 사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게다가 그는 다시 감기는 것도 엄청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 고인은 다시 한번 그 낮에 매장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 일 없이 마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보이지 않던 그 소송 상대자 마을에서도 반년 정도 행방이 묘연했다는데요. 나중에 마을 사냥꾼이 산속에서 말이죠. 죽어있는 그 소송 상대자를 발견하게 됐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땅에 묻힌 채 빼꼼히 얼굴만 내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체를 꺼내려고 들어올렸을 때 입에서는 툭 하고 꽈리가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3일장을 치르는 거잖아요. 고인이 되신 분이 혹시나 다시 깨어나실까 아니면 다시 깨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데 입에서 꽈리를 뱉어낸 그 이기주의 소송남
소송남을 죽인 누군가가 죽은 뒤에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으로 꽈리를 소송남 입에 넣어줬겠죠. 누구일까요? 소송남과 다퉜던 고인이 된 그 남자?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유족일까요? 아님 소송남을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재물욕이 부른 참사였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주의적이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끝이 저토록 비극적이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행동을 하라는. 누구 말이더라?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떠오르는 사연이었는데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정말이지 아직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이시라면 어떤 사물에 귀신이 붙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흔하디 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엔 단연 인형이 최고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물건 덕에 안전할 수 있었다면, 그런 경우라면 귀신이 붙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쌍둥이 여동생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떠난 뒤에 여동생 신혼집 화단 앞에서 여자가 구조된 일이 있었어요. 발견 당시에 여자는 뭔가에 놀란 듯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는데, 그 와중에도 고통이 굉장히 심했는지 굉장히 큰 소리로 신음소리를 내서 그래서 다행히 늦지 않게 구조됐다는 말이었어요. 여동생 집 근처가 아니라 바로 여동생 집 앞 화단에서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여동생 남편 직장 동료더라는 거죠. 여동생 남편을 짝사랑했다든가 사귀고 있었다든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독신녀의 질투심에 여동생 창문 유리라도 깨놓고 가려고 여동생 집에 침입하려고 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결혼식까지 와서는 지켜보다가 이후에도 줄곧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다 둘이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집이 비었을 때 그때 집으로 침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동생 집이 1층이었거든요. 1층이니까 베란다 쪽으로 시도하면 어찌어찌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베란다로 침입을 시도했다는데, 그런데 여자가 집에 들어가다가 놀라서 도망을 치다 떨어진 이유가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집으로 들어가려고 베란다에 매달려서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 눈앞이 온통 새까맣게 어두운데 그 어둠 속에서 달빛에 비친 뭔가가 희끗하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보였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건 그 여자 앞으로 팍팍팍 걸어온다거나 달려오는 게 아니라 마치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쪽으로 빠르게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베란다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는 서로 얼굴을 맞댄 것 마냥 마주보는 상태가 됐다고 하고요.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인데 붉은색 긴 소매 옷을 입은 일본 전통 인형이었다고 그래요. 그걸 본 여자는 겁이 난 나머지 실수로 낙상해버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1층이었기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정신이 나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비명을 지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나 여동생 부부나 그 얘기를 전해 들을 때 경찰은 조심스럽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요, 우린 웃을 수가 없었다는 거. 그 여자가 봤다는 그 붉은 긴 소매를 입은 일본 인형, 그거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저랑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사주신 인형. 저는 남자 인형, 여동생은 여자 인형. 그리고 여동생은 결혼하면서 그걸 신혼집으로 가져갔고, 그때는 아직 가구라든지 신혼살림이 다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서 거실 소파 옆쪽에 세워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우연히 옷 색깔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그런 걸 맞췄다고 해도 말이죠. 여동생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다들 그러잖아요. 커튼도 치고 문들도 잠그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땐 누구나 하듯이 여동생 부부도 커튼을 치고 덧문까지 확실히 잠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자 말처럼 달빛이 거실을 비출 수도 없고,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모를까 거실에 세워둔 일본 인형을 베란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뒤로 좀 지나서인데, 여동생 집이 회사 근처고 다음날이 주말이기도 해서 놀러 갔을 때였어요. 암만 쌍둥이 여동생이라지만 신혼집이라 좀 꺼렸었는데, 그래서인지 먼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가게 된 날이었는데, 그날은 낮부터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동생 부부랑 전 베란다 앞에 앉아서 그렇게 엄청 내리는 비를 보면서 가볍게 한잔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서 띵동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지 이 시간에? 그쪽으로 이사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낮엔 둘 다 일을 해서 동네엔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설마 전에 그 여자 관련해서 누가 왔나 싶더라고요. 저도 동생 부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가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진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방문이 실례가 되는 시간. 그리고 잠시 뒤 옆동에서 왔다면서 늦은 시간에 죄송하다고. 어떤 아주머니가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데려왔는데 엄마랑 딸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머니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내일 밝으면 가자고 했는데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안 된다고, 오늘 꼭 가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보채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고. 그때 아이는 우리 셋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누굴 찾는 듯 집안 쪽을 기웃거려요. 아이가 그러는 사이 아주머니는 우리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아주머니 말이 낮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비가 갑자기 엄청 퍼붓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 퍼붓는 비를 맞으면서 집에 가는데 여동생 집 베란다에서 붉은색 긴 소매옷을 입은 여자가 아이한테 손짓을 하더니 우산을 건네줬다는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땐 집엔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서 붉은 그 긴 소매옷을 입고 있는 건 그 인형뿐인데, 그 말을 하면서 아주머니는 여동생한테 우산을 건넸고 여동생은 아주머니가 건네는 우산을 보더니 자기네 우산이 맞다고. 그때 그 인형 문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라서 아주머니도 아이도 인형을 볼 수 없었는데요. 아이가 계속 낮에 우산을 준 여자를 찾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때 아이 엄마가 아이 보고 우산 드렸으니까 가자고 그러면서 아이를 끌듯이 데려갔고, 둘이 간 뒤에 우리 셋은 자연스럽게 그 거실 안쪽에 있는 인형을 쳐다봤죠. 붉은색 긴 소매옷을 입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인형.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이상한 건 여동생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천천히 그 인형 앞으로 가서는 인형을 조용히 품에 안는 거예요. 마치 여동생은 이미 그 인형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듯 말이죠. 사토시 사회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들어본 귀신 붙은 인형 이야기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소름 돋는 건 마찬가지네요. 제 개인적으론 거저준다고 해도 정중히 사양할 것 같은데요. 소유하고 싶지 않은 인형.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혹시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어떤 무언가를 따라갔더니 거기에 죽은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이런 경험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랜 시간 같이 낚시를 한 지인인데 홍천강에서 낚시를 할 때였대요. 밤에. 그날 밤 반딧불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몽환적으로. 얼마 전에 올린 그 일본 괴담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그 반딧불이를 쳐다보다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상황은 한참을 따라서 걸어간 거예요. 어두운 밤 홍천강 물속을 말이죠. 그런데 걸음이 멈춘 곳, 정신을 차린 곳, 거기에 익사한 시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경험담을 들으면 참 신기하단 말이죠. 마치 그 죽음을 알리기라도 하려고 사람 아닌 어떤 존재가 관여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긴 저희 할아버지께서 사토시,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란다 하시면서 제게 들려준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 무섭다라기보단 좀 기묘해서요. 어쨌든 할아버지께서 쇼와 50년경 당시 살던 마을 그 냇가에서 경험한 일이라고 하세요. 전날 밤늦게까지 밭일을 한 할아버지는요, 일도 마무리했겠다, 마침 그때가 마을에 호두가 가득해지는 시기라 그 이른 아침을 드시고 산책 삼아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냇가 주변으로 호두를 주우러 갔다고 해요. 그 냇가는 그 산 위에서부터 천천히 흐르는 냇가였는데요. 상류에서 떨어진 호두가 내를 따라서 물을 타고 내려오다가 맨 아래쪽에 있는 거기 유속이 느려지는 거기 있는 웅덩이 쪽에서 모두 모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서는 예쁘게 모여있는 호두를 그냥 줍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려울 것도 없이 시간만 있으면 되고 발품만 팔면 되니까. 호두도 과장 없이 넘칠 정도로 쌓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웅덩이는 호두 줍는 마을 사람들이 늘 한두 명씩은 있는, 마을에선 유용하고 아주 인기 많은 장소였던 곳이죠. 그런데 그날 할아버지가 그 웅덩이 근처까지 다다랐을 때요, 어쩐 일인지 마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래요. 호두의 계절이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져서 어두워지기 전까진 거기서 호두를 줍는 사람들이 늘 한두 명씩은 있던 곳인데 말이죠. 이상하게 그날은 어째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어째 이상하다 싶은 생각보다는 오라, 저기 쌓인 호두가 다 내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생각 없이 기쁜 마음에 혹시라도 그 사이 누가 올까봐 그 웅덩이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고요. 그런데 웅덩이에 도착했을 땐 여느 때랑 다르게 어여쁘게 모여있을 호두들이 정말 평소보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양만 있더래요. 아, 이거 사람들이 이미 벌써 다녀간 게로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한 발 늦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호두를 주우려는 그때 할아버지 귀에 어이 어이 하면서 할아버지를 부르는 듯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에 근처를 둘러봤고요. 그런데 그 주변엔 할아버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래요. 할아버지는 이거 혹시 누가 숨어서 장난을 치는 건가? 먼저 와서 호두를 다 줍고 남은 거 줍는 날 놀리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피식 웃음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는 얼마 있지도 않은 호두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그때 또 어이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죠. 이번엔 할아버지도 큰 소리로 누구냐고, 누군데 장난치는 거냐고. 거기 오는 사람은 마을 사람 뿐이니까요. 마을 사람 중 누구라고 생각하고는 할아버지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맞장구를 치듯 웃으면서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오는 쪽에서는 할아버지 말에 대답도 없이, 그리고 장난이라면 웃음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계속 어이 하면서 할아버지를 부르는 듯한 소리만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때 소리가 들려오는 쪽은 할아버지가 있는 웅덩이 거기 바로 위쪽에서 나는 소리였는데요. 거긴 웅덩이 옆으로 있는 거의 직벽을 오르는 수준의 경사진길을 올라가면 나오는 좀 더 작은 웅덩이가 있는 곳이었대요. 그 웅덩이를 지나서 거기서 이제 작은 폭포처럼 물이 내려와서 할아버지가 있는 웅덩이에 호두가 쌓였던 거죠. 할아버지는 그제야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가봤대요. 그때 할아버지는 혹시라도 그 계류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다치기라도 해서, 그래서 위쪽 웅덩이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다친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말을 길게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저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말만 겨우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은 지금 사력을 다해서 간신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나름대로 그 경사진 길을 최대한 애를 써서 빠르게 올라가고 소리가 들리는 작은 웅덩이까지 갔다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주변에 그 우거진 갈대숲 사이를 빠져나와서 작은 웅덩이에 도착한 할아버지. 그때 그런 할아버지 눈에 들어온 건 아래 웅덩이로 물이 떨어지는 끝쪽에 어떤 사람이 엎드린 채 떠있고 그 사람 주변으로 위에서부터 떠내려오는 호두가 모여있는 모습. 그래서 아래쪽 웅덩이엔 호두가 말도 안 되게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엎드린 채로 죽은 사람 등 위엔 말이죠, 엄청 큰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올라타 앉아 있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큰 황소개구리는 진짜 처음 봤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할아버지를 부르는 듯한 그 소리, 어이 어이 하던 그 소리를 그 황소개구리가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압도적인 크기의 황소개구리와 황소개구리가 내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듯한 소리에 놀라서는 할아버지 자신도 모르게 이게 지금 뭔 상황이냐는 그런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더래요. 그 정도로 놀란 거죠, 할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놀라서 그런 말을 하니까 말이죠, 그 동시에 황소개구리는 엎드려 죽은 그 남자의 등에서 물로 뛰어들더니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급하지도 않게 천천히 헤엄쳐 가더래요. 뭔가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유유히.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에 놀라서는 그 후 바로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갔고요.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도 최초 목격자며 이런저런 이유로 진담을 뺐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황소개구리가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게 정작 할아버지 자신도 직접 경험했지만 믿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리고 말하면 오히려 정신 이상으로 몰릴 것 같고,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그때 할아버지는 제게, 사토시, 이 하레비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황소개구리 울음소리는 수도 없이 들었거든. 그런데 사람을 부르듯이 어이 어이 하는 울음소리는 말이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밑에 있던 웅덩이에 호두가 없었던 이유, 위쪽 웅덩이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사토시 할아버지의 말은 마치 그런 상황을 황소개구리가 사토시 할아버지에게 알리려는 듯 그렇게 울었다는 말인 거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말이죠, 그때 그냥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겠거니 싶거든요. 설마 그 황소개구리가 산속에 정령이 변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사토시 할아버지는 사토시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지만요. 사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지인 경험담도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앞전에 있던 반딧불이와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정말 그런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관여를 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짧은 괴담 3편인데요. 괴담들을 보면 짧은 것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짧은 것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짧다고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혼자 보긴 아까운?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짧은 일본 괴담 3편,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작은 어촌에서 해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마을 사람 모두는 생업을 멈추고 한 명도 빠짐없이 전복된 어선에 타고 있던 그 동료 어부를 찾기 위해서요, 바다로 나갔었는데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가서 찾은 덕에 어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한 명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요, 작은 포구의 제 방에다가요, 등대 역할을 하는 모닥불을 아침까지 지피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모닥불을 지핀 뒤에 제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음날 수색을 가야 하기 때문에요,
몇 사람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저도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돌아가려고 할 때였는데 조난당한 사람의 할머니가 왔다 하면서 몇 번이나 왔다 하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모두들 놀라서 돌아보니까 제 방 끝단에서부터요. 진짜 철벅 철벅 하면서 물에 젖은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모닥불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추웠냐면서 모닥불에 몸을 녹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엔요. 그냥 그 할머니 혼자 있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누가 있냐고 저 할머니 왜 그러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용히 입술을 손가락으로 가리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 모습에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제 방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슬픈 표정을 하고 모두 조용히 그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말이죠. 그 할머니 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느낌은 분명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척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내일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허공에 손짓을 했는데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쩐지 주변 공기가 변하는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그 기척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벼랑 근처에서 그물에 걸려있는 모습으로 찾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발견됐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누나가 해준 말이에요. 누나가 중학생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찌야가 진행되고 있을 때 얘기인데요. 그때 할머니를 모신 장례식장에서 다른 가족 찌야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꽤 많았대요. 그러다 밤이 됐고 누나는 화장실에 갔다가요. 할머니 생각에 변기에 앉은 채 울고 있었다는데요. 그때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서요. 여자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누나는 저 사람도 나처럼 고인 생각이 슬퍼서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잠시 뒤에 누나가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와보니까 말이죠. 누나 또래 정도로 보이는 여자애가 누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도 그 우는 여자의 얼굴을 보니까 다시 막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뭔가 공감대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해서요. 여자애한테 가볍게 목례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할머니께 향을 피워드리려고 빈소로 가다가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그래요. 할머니 옆 빈소 영정사진이 말이죠. 아무리 봐도 화장실에서 만난 여자아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옆 빈소 유족들에게 물어보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유족들 말이 그 여자아이는 외동딸인데 병으로 죽었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나는 그 말을 듣고 유족들한테 부탁해서 조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회사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가드레일이 찌그러질 정도의 꽤 큰 사고였어요. 그때 길을 가던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말이 있어서요.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바로 회사 앞이기도 해서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모두 나가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하면서 사고 현장 정리를 도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그때 쓰러졌다는 할머니인 듯한 분이요. 만주를 들고 사무실로 인사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은 모두 모여서 할머니가 가져온 만주를 먹었죠. 할머니가 보기에도 다친 곳이 없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그런 덕담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고 회사로 들어가는데요. 가드레일 교체 공사를 끝낸 그 현장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고였는데 다친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나가는 듯이 그렇게 말을 걸었더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이냐고 여기서 할머니가 직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 회사 직원들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짧은 사연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보내주시는 제보 사연이요. 그 사연들도 이렇게 짧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룰 수 있는 게 극히 일부인데 그런데 이렇게 짧은 내용들이 또 알짜배기라. 앞으로는 짧은 제보 사연들도 이렇게 묶어서 떨어뜨려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이제 환절기답게 제법 일교차가 보이네요. 새벽이랑 아침엔 춥고 낮엔 덥고 밤엔 다시 춥고 이럴 때 더 조심하셔야죠. 단편님들 모두 절대 아프신 곳 없이 늘 건강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순간에나 항상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엄마 몰래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10년 정도 전이라는데 그날 엄청 피곤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퇴근하고 씻자마자 식사도 거르고 잠을 잤다는데요. 한밤중이라는 걸 기억하는데 그때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몸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운동 후 아리밴 것처럼 쑤셔오고 겨우 간신히 눈만 떠질 정도. 그래서 어렵게 천천히 눈을 슬쩍 떴더니 몸 위에 누군가 올라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버지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었고요. 그때 접촉하는 그 손의 느낌이 얼음처럼 차가웠고요. 손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지 여자가 얼굴을 만질 때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떨어지고 그 물이 다시 얼굴 아래쪽으로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생생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 쩐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는 그 여자를 떨쳐내려고 안간힘을 다했다는데 그래도 몸은 움직이질 않고, 그러다 점점 그 여자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 몸 위에 올라타고 있던 그 여자, 아버지가 대학 시절에 사귀던 여자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와 헤어진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여자를 보면서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여자가 아버지 뱃속에 손을 집어넣고는 막 빠르게 속을 헤집듯이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그 여자가 뱃속을 헤집는 모습을 누운 채로 그대로 다 봐야 했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짧게 비명이 터지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통에 눈을 감았다 떠보니까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고요. 하지만 좀 전에 느꼈던 고통보다 더 심한 격통이 남아있었고요. 그런데 그 고통이 아침이 됐는데도 사라지질 않더래요. 통증이 계속되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결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약만 지어주고 어찌어찌 그날 하루를 넘겼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여자가 그때부터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잠만 들면.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여자가 나타난 뒤부터는 처음 겪은 그런 경험을 똑같이 겪게 됐는데, 다른 점이라면 여자가 배에 손을 집어넣고 움직일 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고통이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진 통증과 수면 부족으로 회사에 출근을 한 뒤에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연발. 평소 아버지는 나름 인정을 받던 직원이었는데 다른 때랑 다르게 그러고 있으니까, 게다가 식은땀에 와이셔츠까지 다 젖었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직장 상사가 왜 그러냐면서 많이 아픈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병원에 다녀오라고. 그래서 쫓겨나듯이 조퇴를 당하고 마지못해서 회사 앞에 있는 좀 더 큰 병원에 갔다 오래요. 아버지는 이전부터 등과 배에 통증이 있어서요.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다 보니까 그저 단순히 요통이 심해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요. 정형외과 의사도 처음엔 요통일 거라는 말을 했다네요. 그런데 그때 의사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잡담하기를 좋아하는 타입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 꿈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말로 시작해서 여자 귀신이 뱃속을 헤집고 난 다음부터 그 뒤로 심해졌다라는 말까지 하니까, 그때 의사가 그런 건 뭔가의 전조일지도 모르니까 만일을 위해서 복부 쪽도 검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의사는 그 아버지가 귀신을 봤다는 건 환각일 거라고, 아마도 배에 대한 통증이라든지 그에 대한 불안이 그런 형태로 무의식 중에 표출됐을 거라고 하더래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만들어낸 그 환각일 거라는 거죠. 아버지는 의사 말을 듣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고요. 혹시 모르니까 하는 의사 말을 따라서 내과 진료까지 받았다는데요. 아버지가 내과 의사한테 경위를 설명했더니 아버지 말을 들은 의사는 귀신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면서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안심할 수 있게 MRI라도 찍어볼까요 하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는
MRI를 찍게 됐고요. 그런데 MRI를 찍어보니까 췌장에 검은 물체가 발견됐고요. 그걸 본 내과 의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소개해줘서 즉시 그 병원에 가서 몇 가지 검사를 더 받아보게 됐는데요. 초기 췌장암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의사가 흥분하면서 아버지한테 췌장암인데 수술 가능하다는 건 엄청 행운이라고 그렇게 말한 모양이에요. 실제 췌장암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꽤 악화되고 나서야 발견되는 일이 다반사라는 걸 아버지도 그 뒤에 알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행운이라는 걸 알게 된 아버지도 그때 약간 흥분된 어조로 정형외과 의사 얘기부터 해서 거기까지 검사를 받으러 오게 된 거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그때 아버지 말을 들은 의사가 하는 말이 암 초기 단계에서 통증이 그렇게 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형외과 의사의 판단이 탁월했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운이 정말 엄청 좋았다고 하더래요. 참고로 그때 귀신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시고요. 결국 아버지는 췌장암을 완전히 적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엔 전이도 없었고요.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하지만 현재도 건강히 생활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때의 여자친구 귀신이 과연 아버지의 환각이었는지, 병을 주고 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병을 알려준 건지 그건 모를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는 평생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게 당부를 하시면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진짜 궁금하네요. 병을 알려준 건지 아님 병을 주고 간 건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왜 아버지는 사토시에게 이 얘기를 엄마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걸까요? 가끔 낚시하는데 보면요, 얼굴이 밝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으면요, 집사람한테 허락받지 않고 몰래 나와서 들어갈 때 걱정된다고, 전화도 안 온다면서, 그래서 물귀신보다 집에서 기다리는 집사람이 더 무섭다는 그런 말을 가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토시 아버지도 뱃속에 손을 집어넣고 헤집던 옛 여자친구 귀신보다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더 무서웠던 걸까요? 귀신보다 아내가 무섭다라 어쩌다 그리 되셨을까. 재밌네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잘 아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그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분명 먹을 게 있으면 먼저 먹어보라고 주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자기 입에 먼저 넣는다든지, 특히 중국집에서 짜장이든 짬뽕이든 주문하면 면을 덜어줘서 늘 보통을 곱빼기처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면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럼 의심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인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기억착오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이게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거. 어머니가 농담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 일은 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여동생은 보육원 종일반에 다니고 있었고 매일 오후 4시에 어머니가 데리러 갔는데요. 그날은 한겨울이었는데 이 지역은 거의 눈이 내리지 않지만 꽤 추운 날이었어요. 보육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그 정도 거리로 가까웠어요. 그래서 오전에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는 매일 걸어서 동생을 데리러 갔었죠.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보육원에서 동생을 인계받고 주택가에서 벗어난 밭사이 지름길로 여동생 손을 잡고 걸어오는 길이었다는데요.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여동생이 계속 이상한 말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기 보라고, 검은 길이 있는데 똑바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고, 빨간 차가 있는데 여자가 아래를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 여자한테 남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만 가자고 말한다고,
그러더니 그 여자가 다시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고, 와서는 어두운 길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런다고. 그러다 집에 오는 도중에 큰 밭이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 집 밭에 농기구 보관용 오두막이 있는 걸 보고는 그 오두막으로 들어가자면서 다짜고짜 어머니 손을 잡아 끌더래요. 어머닌 그때 동생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오두막이 딱히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남의 오두막이고, 그 앞 땅이 진흙밭이라 신발에 흙이 묻는 게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닌 오두막으로 가겠다고 버티는 그 여동생 손을 강하게 끌면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고요. 여동생 성격이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어린 시절 그 당시 여동생은 얌전하고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고집을 피운 거, 그 점도 많이 이상한 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는 길에도 여동생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집에 오는 길이 가까운데도 그날은 집에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다고 했고요. 그런데 집 현관 앞까지 오니까 동생은 손을 놓고 달려가더니 막 쿵쾅쿵쾅 큰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보육원 소지품 가방을 맨 채로 그냥 2층까지 바로 뛰어 올라갔고요. 당시 저랑 공동으로 사용하던 방으로 바로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평소엔 절대 그런 행동을 하는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땐 어머니도 당혹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손이나 씻기자 하고 동생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거긴 방이 2개밖에 없는데 그 방들 어디에도 동생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우리가 쓰는 방에 들어가니까 마치 숫돌에 식칼을 갈 때 나는 그런 비슷한 냄새가 방 안에서 강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고 동생이 어딘가에 숨었을 거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다시 동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 휴대폰이 울리더래요. 그 전화는 보육원에서 온 전화였는데 왜 아직 애를 데리러 오지 않냐는 말이었어요. 어머님 그 말을 듣고 아까 들려서 동생을 데리고 갔다고 말을 했더니 보육원에선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 물론 보육원 쪽에서도 놀라는 눈치였다고 하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컥컥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마침 그때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어머니랑 같이 보육원으로 갔는데요. 이 얘긴 그때 보육원에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그날 있었던 일이라면서 해준 얘기였어요. 전 어머니께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린 나이지만 진짜 엉뚱하다,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육원에 도착하니까 여동생이 울상을 지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어머니가 동생 침대 그 시트를 바꾸려고 거기에 까는 요를 젖혔더니 누워서 잘 때 동생 턱이 위치하는 그 부분, 매트리스 그쯤 위치에 말이죠, 작고 검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황급히 걸레로 그걸 닦아냈고요. 그리고 그때 칼 가는 냄새가 또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컥컥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지만 전 어머니가 모든 걸 닦고 치운 뒤라 손자국도 못 받고 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어요. 컥컥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정작 동생은 보육원에 있었고 칼 가는 냄새에 검붉은 손자국이라 사연자의 어머님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능력이 있는 능력자인 걸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그냥 사연자 어머니의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피님들 특별한 친구 있으세요? 누구에게나 친절했다든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다든지 가슴 따뜻해지고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그런 친구,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자리한다는 것처럼 훈훈하고 고맙고 좋은 일도 없겠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몇 년 전까지 중학교 교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 제가 학교라고 하는 곳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만큼 갖가지 기운들이 머물다 가는 장소인 것 같아요. 좋은 의미의 청량한 기운도 악의에 찬 기운도 모든 기운들이 있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런 기운을 경험했던 거라고 생각되는 저의 체험 중 하나입니다. 교사가 막 되었을 무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5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당시 그 학교엔 한 명의 병약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선천적으로 신장에 장애가 있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정기적으로 인공투석을 받는 그런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진 병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이었죠. 꿋꿋한 아이. 이게 당시 그 아이를 아는 주변 사람들의 일치된 평가였고요. 교실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레 그 아이에게 주목했어요. 몸이 힘들 때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지 않았죠. 말도 재밌게 하고 오히려 친구의 고민까지 상담해주고, 학교를 자주 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뽐내지도 않았어요. 당시 학교에는 모두가 싫어하는 그 가을 연례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을 다 같이 종주하는 거였어요. 누구에게나 힘들고 기운 빠지는 행사였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병을 무릅쓰고도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참가했었어요. 어른인 우리가 봐도 그 아이의 분투는 존경할 만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건 학교 축제도, 그 산을 종주하는 연례 행사도 모두 끝난 늦은 가을, 어느 날 방과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클 활동도 끝났고 학생들도 모두 하교한 6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늦가을이다 보니 이미 해도 떨어지고 학교와는 물론이고 바깥도 깜깜하게 어두워진 시간대. 그날 당직이던 전 혼자서 교내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무슨 일이 생긴 곳이 아니기도 하고 형식적인 순찰인 거죠. 그래서 귀찮아서 플래시 같은 건 들고 있지 않았고요. 지은 지 20년도 넘는 낡은 교내 조명은 복도에 있는 깜빡거리고 어둑한 형광등뿐이었는데, 그래서 교실 안을 볼 땐 상당히 어두웠죠.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2반 교실 앞까지 갔을 때 교정의 가로등 불빛에 비친 창가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땐 솔직히 섬찟했는데 곧 그게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전 주저앉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뭐야 사토시, 놀랐잖아. 뭐 두고 왔어? 그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대답은 없었어요. 불이라도 좀 켜고 있지 그랬어. 무슨 사람 놀라잖아. 전 그렇게 말하면서 교실 조명을 켰고 껌뻑거리며 형광들의 불이 들어올 때까지 잠깐의 시간이 걸렸어요. 불이 켜진 뒤에 보니까 그 아이는 자신의 책상에 앉은 채로 말없이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가 커져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큰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왠지 말을 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늦은 시간에 컴컴한 데서 뭐하고 있냐고, 뭐라도 두고 간 거냐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때까지도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은 그대로 모습. 하지만 이쪽을 지그시 보고 있었어요. 이제 늦었으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찾았냐고, 두고 간 거. 전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때 문득 그 아이의 표정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는 제 목소리는 어느새 주눅이 들어서 작아지고 있었고요. 본능이랄까요?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공포. 그 공포감이 느껴진 건 그 자리에 있던 아이에게서 항상 보이던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였어요. 그 표정은 엄숙한 표정 같기도 하고, 아니, 엄숙보다는 뭔가 사악한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표정이었죠. 눈이 훨씬 가늘어졌고 얇은 입술 끝이 당겨지며 떨고 있었어요. 딱딱한 뺨에 이를 악문 듯
근육의 힘줄이 드러나 보였고 창백한 얼굴에는 이마의 혈관까지 뚜렷이 드러나 보였었죠.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손가락이 신경질적으로 떨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제야 저도 좀 전에 공포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서 들어가라는 말을 하고는 그 아이보다 먼저 교실을 나왔는데요. 그때 교실 문을 넘어설 땐 왠지 모를 안도의 한숨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지 걱정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물어보려고 전 바로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돌아본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휑한 사람이 없는 교실. 그때 텅 빈 교실이 제 눈에 들어온 그 순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지난주부터 상태가 나빠져서 도쿄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다음날 그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배웅 속에 그 아이가 먼 여행을 떠난 장례식 다음날 한 장의 사진을 들고 여학생들이 분개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사진은 학교 연례 행사로 산을 종주할 때 찍은 우리 반 단체 사진이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구입 신청 접수를 위해서 교실 게시판에 붙여둔 사진이었죠. 푸른 하늘 아래 이어진 봉우리들을 배경으로 각자 자신만의 포즈를 취한 아이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압정을 무수히 찌른 흔적이 있었어요. 전원의 얼굴에 푹푹 난폭하게 찌른 상은,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만 빼고 너덜너덜한 그 사진 속에는 사토시 얼굴만 멀쩡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제 단순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실에서 만난 그 아이의 표정을 떠올릴 때면 섬뜩한 무언가가 제 마음에 되살아난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착했던 사토시가 왜 죽자마자 학교로 와서는 사진 속 친구들 얼굴을 압정으로 찌른 걸까요? 죽자마자 학교로 찾아와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의 얼굴을 압정으로 찌르고 싶었을 정도라면 그 원한이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각자의 이름에 만족하시나요? 혹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을 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름을 내 마음대로 바꿨다가 큰 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긴 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란 사토시라는 친구에게 직접 들은 그 친구 집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토시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그런 규칙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사토시 집안의 여자는 상관없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필히 정해진 법칙대로 이름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남자들은 이름을 지을 때 태어난 날, 시각, 부모의 이름, 모친의 고향 같은 여러 가지를 따지고 적용해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게 그냥 그런 거겠다 싶은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칙이 상세하게 적힌 그런 책까지 본가에 있고 하나하나 아주 명확하게 이름 지을 때 사용해야 하는 획수까지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해서 이름을 짓고 집안에서 따로 명명식 같은 게 있느냐 하면 그런 건 또 전혀 없고 이름을 짓고 나서 그냥 행정센터에 신고하면 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남자 이름에 대해서만 이런 귀찮은 그런 일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사토시 집안이 누군가의 원한을 샀거나 아니면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뭔가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그런 유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오컬트적인 그런 일화는 없다는 거죠. 다만 법칙에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경우 그 남자는 어김없이 5살을 맞고 나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 실제로 사토시 형이 한 명 있거든요. 그 형이 미신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요. 그런데 결혼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토시 할머니랑 할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그 집안 법칙에 따르지 않고 아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행정센터에 아이 이름을 등록했고요. 사토시 형이 그랬을 때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아주 심각하게 말이죠. 아이의 개명 소송까지 진심으로 고민했다네요. 그런데 주위에 만류도 있고 뭐 딱히 이상한 이름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 일은 그쯤에서 일단락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는 5살 생일을 맞고 그리고 2주 뒤에 죽었대요. 죽기 전까지는 어디 이상한 것도 없고 건강했는데 죽기 전날 원인 불명의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 어린 나이에 그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 앞에서 할머니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냐면서 거의 반광란 상태가 돼서 울부짖고, 사토시 할머니는 평소에도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그 온화한 성격의 아주 점잖은 분이신데 아이 장례식 때 히스테리를 일으키면서 막 욕을 섞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할머니 모습은 사토시 식구들도 거기 모인 사람들도 그때 처음 본 거죠. 그런 할머니 행동에 집안 식구들이 놀라서 아이를 잃은 슬픔에 충격까지 겹쳐져서 그렇게 멍하니 있는데 사토시 친척 되시는 분께서 할머니를 다독이면서 모시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께서 놀란 가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할머니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해준 이야기가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시집 왔을 때 할아버지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는 가출해 있는 상태였다네요. 그리고 그렇게 가출을 했던 작은 할아버지는 몇 년이 지난 뒤에 아이 셋을 데리고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4살, 3살, 그리고 2살의 연년생 남자아이들. 그때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온 이유는 작은 할아버지 아내가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까지 돌보는 게 어렵게 되니까 그래서 귀향을 했다는데, 집을 나가기 전부터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평판이요, 집안에서나 마을에서나 그닥 썩 좋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출까지 한 뒤에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지내다가 결국엔 아내마저 도망가게 만든 작은 할아버지. 그 작은 할아버지는 그 아이 셋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두고는 어느 날 밤에 다시 조용히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토시 할아버지는 그 전에 이미 예측이라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전부터 행실이나 평판이 좋지 않았던 인물이라 아무래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게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암만 자기 혈육이고 형제지만요, 그런 인물에게 아이들을 맡겨놓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시고는 그 아이 셋을 자기들의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결심. 그 뒤로 사토시 할머니와 할아버진 작은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 아이들을 진짜 진심으로 친자식처럼 정성을 다해서 키우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해부터 악몽이 시작됐다는 건데, 아이들을 두고 간 사토시 작은 할아버지는 자식 셋의 이름을 집안 법칙에 따르지 않고 지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 아이는 순서대로 매년 죽어갔고 말이죠. 특히 셋째의 그 5살 생일이 다가왔을 땐요, 굿도 하고 불공 같은 것까지 들었거든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대요. 피할 수 없는 죽음처럼 셋째도 5살 생일을 넘기고는 떠나간 거죠. 그 뒤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던 그 어린 새 아이를 해마다 순서대로 잃은 사토시 할머니의 충격은 상상하기도 힘들고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였겠죠. 한 번은 사토시 할머니께서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기절을 하셨는데 그 뒤 친정으로 돌아가서 요양까지 해야 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안정을 되찾고 할아버지께 다시 돌아오신 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토시 아버지셨고요. 그리고 사토시 아버지 이름은 당연히 그 집안 규칙대로 이름을 지었다는데,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제게 이야기를 해준 사토시도요, 자기 집안 남자들이 이름을 지을 땐 법칙을 따라야지만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더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였는데, 그래서 사토시도 그게 궁금해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께 물어봤지만 두 분은 모두 그 이유까지는 모른다고 하시더래요. 아무튼
사토시 할아버지도요. 집안 남자들 이름을 짓는 거 그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만 전해져 오고 있을 뿐 그 이상 아는 게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토시 원 본가에 있는 책 원본은 이미 낡고 낡아서 너덜너덜해졌고요. 그리고 사토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책도 사토시 증조부 때 그 원본을 필사한 것이라고만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래요. 할아버지 말로는 혹여나 원본으로 알고 있는 그 본가에 있다는 그 너덜너덜해진 책도 말이죠. 그 한참 이전에 필사를 한 필사본일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셨대요. 결론은 사토시 집안 그 누구도 그 법칙이 생긴 이유와 계기에 대해서는 일절 모른다 였다는 거죠. 사토시 할아버지는 엄정한 규칙에 따라 정한 그 이름을 짓는 것에 의해 어떤 말을 막는 방편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 사토시 할아버지의 그 말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요. 사토시 형에게 자식이 생겼을 때 사토시는 대학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그래서 당시 자기 본가의 세세한 상황은 잘 몰랐대요. 그런데 사토시 형도 어릴 적부터 사토시가 아는 그거 집안 남자들 이론과 관련된 일화를 들으며 자랐다는데요. 그렇게 분명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자랐지만 사토시 형은 아마도 그 얘기를 옛날에 주술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형도 형수도 자식 이름을 지으면서 집안에 내려온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긴 건 아니었을까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래에 가까운 친척이 아이 때 실제로 셋이나 연달아 죽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고 만약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사토시 형이나 형수가 그때도 아이 이름을 법칙을 따르지 않고 지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까지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까지. 그래서 사토시는요, 사토시 형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카 이름으로 옥신각신할 때 그 얘기를 해줬으면 형이나 형수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냐고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말해봤대요. 그랬더니 사토시 할아버지와 사토시 할머니 앞에서는 새 아이의 이름 금지어라고. 왜냐면 그때 사토시 할머니의 정신이 파괴될 정도였다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 사토시가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아서 저도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사토시 할머니가 요양하고 친정에서 돌아오기 전에 사토시 할아버지가 새 아이 유품을 전부 처분하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돌아온 뒤에 새 아이 유품부터 찾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새 아이의 무덤을 때때마다 찾아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그 새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가족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는 게 할아버지의 말이셨대요. 그리고 그 집안의 기묘한 가풍은 그 내력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묘한 기분에 섬뜩함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이름을 지을 때 지키지 않으면 5살 생일을 넘긴 뒤 죽는다라는 그 법칙이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법칙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한다라.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엔 5살 생일을 지난 뒤 죽는다라. 우리나라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던가요?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사토시 집안 조상이 옛날에 어떤 존재에게 큰 원한을 산 게 맞는 것 같죠? 암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봐도 딱히 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옛날 이야기 좋아하세요? 실은 괴담을 다루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져서 특히 좀 더 무서운 사연은 작업하기 전부터 떨리더라고요. 한숨부터 나오고 이거 확실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쉬어가는 느낌으로 하나는 어떻게 보면 느낌이 옛날 이야기 같고 하나는 일본 괴담 특유 감성 충만한 사연으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어릴 적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여우와 관련된 이야기다라며 들려준 이야기.
할아버지는 어릴 때 오카야마에 살고 있었고 그곳은 학교에 가려 해도 산 하나를 넘어야 하는 외딴 곳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마을 남자가 마을과 마을 간 중요한 회합이 있어서 산을 넘어 술잔치에 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선물로 유부초밥을 받고 기분 좋게 밤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아까부터 계속 같은 길을 빙빙 돌고 있는 기분이 든다. 넘어도 벌써 넘어야 할 산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운도 나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낯익은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거나하던 술도 자연적으로 깨게 됐다. 몹시 난처해하고 있던 그때 불이 켜진 민가가 보였다. 지옥에서도 부처를 만난다더니 이걸 두고 한 말이로군. 한시름 놓으며 그 집 앞에 다가섰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그러자 안에서 숨이 멎을 정도의 미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사정을 설명하니 여자는 남자를 안으로 들게 하며 이렇게 말했다. 큰일 날 뻔하셨네요. 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시지요라고. 남자 입장에서는 내심 바라던 말이라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여자는 혼자서 그 집에 살고 있었고 남자에게 당신처럼 길을 헤매다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꽤 있다고 말했다. 비에 젖은 몸이 차졌겠네요. 곧 목욕물을 데워드릴 테니 그때까지 이거라도 라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차와 맛있어 보이는 보따모찌를 내어주었다. 술을 마셔 마침 단 음식이 당겼고 비를 맞아 식은 몸에 따뜻한 차는 반갑게 그지없었다. 감사합니다 라며 남자는 떡과 차를 다 먹고 추가로 더 먹었다. 그러고 있는 사이 물이 데워졌고 여자는 천천히 목욕하세요 라며 남자를 욕탕으로 안내하였다. 남자는 여자가 데운 물이 든 욕조에 어깨까지 푹 담그고 오늘 일어난 일을 회상하다가 어느샌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어젯밤 산 너머 회화 모임에 간 남자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괴상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다. 뒤에 들어보니 수색을 하던 사람이 발견했을 땐 남자는 거름 구덩이 한가운데에서 어깨까지 몸을 담근 채 쿨쿨 자고 있었다고 한다. 그 옆에는 지장보살께 바칠 때 쓰였을 것 같은 찻잔 속에 오줌이 넘칠 듯 따라져 있었고 작은 접시 위에는 말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남자가 선물로 가지고 있던 유부초밥은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뚜껑을 열고 여기저기 흘려가며 지저분하게 마구 먹어치운 듯 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여우가 요술을 부려서 그 더러운 것들을 그 남자에게 먹이곤 유부초밥은 여우가 먹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내 고향집은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시골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여름방학 7월 28일에 친구 둘과 호수로 흘러드는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는 곤들매기 낚시를 가게 되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고 차가운 물이 몹시 기분 좋았다는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몇 번이나 다녀봤던 계곡, 포인트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물고기가 더 이상 거슬러 오르지 못하는 폭포에 도착했을 즈음에 어롱도 가득 차게 되었다. 돌아올 때는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데 그날 우리는 물고기도 충분히 낚았기 때문에 힘든 하산길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농담을 한다든지 계곡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한다든지 하면서 큰 속까지 내려왔을 때 갑자기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비 올 확률이 0%였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보다 놀라웠던 것은 하늘에서 태양은 멀쩡히 햇빛을 쨍쨍하게 비추고 있는 데다 어디에도
비구름 하나 없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곡에 메아리칠 정도의 큰 소리로 동물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주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계곡의 건너편 컴컴한 삼나무 숲속에 계곡 상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10명 정도의 사람 행렬이 보였다. 검은 문치 끼아까마를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행렬의 중간 정도의 한 여자만이 시로무크를 입고 있었다. 우리들은 그 기괴한 모습을 보자마자 이미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는데 왠지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 중 하나가 달리는 것을 시작으로 다들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쳤다. 계곡을 따라 전력으로 질주했다. 호수가 보일 때쯤에는 요상한 비도 어느 사이 그쳐 있었고 겨우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는데 도착한 곳은 웬걸 호수 반대편 거슬러 올라간 계곡과는 다른 계곡의 하구였다. 작은 호수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지만 공포로 인해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어찌어찌 집으로 돌아가니 내 얼굴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안색이 바뀌면서 뛰어와서는 이런 창백한 얼굴을 하고선 대체 산에서 뭘 본 거야 라고 나무라시더니 느닷없이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같이 있던 할아버지에게 겪은 일을 얘기하니 여우 시집가는 날이었나 보군. 아마도 별탈 없지 싶다만 잡은 물고기는 돌려보내주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이끌려 호수에 가서 어롱 속의 물고기를 탈탈 털어부었다. 물고기는 모두 진지게 죽어 있어서 하얀 배를 뒤집고 둥둥 떠 있었다.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해의 여름방학, 귀성에 있는 동안 그때의 두 친구와 바다 낚시를 가기로 했다. 하지만 출발 직전이 되어 나는 한기와 구토와 고열에 시달렸고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하룻밤 자고 나니 증상은 거짓말같이 회복되긴 했지만 인생 최대의 슬픈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친구가 낚시 가던 도중 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이 죽고 나서 10년 이상이 흐른 지난주 여느 때와 같은 통근 전차 안 내 앞에 앉아있던 셀러리맨이 읽고 있던 계류 낚시 잡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혹시나 두 사람은 그때 나처럼 물고기를 돌려보내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왈칵 샘솟아 올랐다. 두 친구는 조부모를 일찍 여윈 가족이었고 아무도 물고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 물고기를 돌려보내준 나만이 사고가 있던 날에 고열이 나서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왜 나는 물고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두 친구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 회사에 휴가계를 내고 급한 일을 처리하고 오늘부터 휴가. 지금 귀성에 있다. 그 두 친구와 자주 함께 컴퓨터 오락 같은 걸 하며 놀던 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내일은 두 친구에게 성묘를 가서 그 말을 해주지 않은 것을 사죄할 예정이다. 또한 조부모님의 묘에도 참배를 가야겠다. 창밖으로 호수의 파도 소리가 사납게 들려온다. 두 친구가 죽었을 때에도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장례 때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는데 또다시 눈물이 난다. 일본 인사인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여우뿐만이 아니라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일본은 괴담이 정말 다양하죠. 그게 요괴가 됐든 귀신이 됐든 말이죠. 일본 괴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일본은 괴담의 진심인 나라구나 싶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